모스크바가 또 그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인데요.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가 보낸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 그 동시에 또 러시아 흑해 함대 함정들도 어제 수상 드론, 이게 무인정이죠. 공격을 네. 받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발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았다. 예, 이게 모스크바 거죠. 서쪽에 네. 있는 그 비즈니스 센터 쪽에 여기 뭐 100층이 넘는 그 빌딩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개동이 그 공격을 받아서 좀 부서졌는데 뭐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건물에는 러시아 정부 부처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경제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지금 뭐 전쟁이 1년 반가량 됐죠. 그동안에 뭐 러시아 경제가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근근히 버틴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이걸로다가 이제 소비를 계속 이제 부추기면서 버텼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그 러시아 그 국민들의 그 반감도 좀 이렇게 많이 누그러뜨렸는데 이제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주도 지출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재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을 할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 얘기네요. 모스크바가 또 그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어제 새벽인데요. 이틀 만에 이게 우크라이나는 뭐 아무 얘기를 안 하는데 우크라이나가 보낸 걸로 그렇게 그 관측이 되는데 그 동시에 또 러시아 흑해 함대 함정들도 어제 그 수상 드론, 이게 무인정이죠. 공격을 받은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러시아가 최근에 우크라이나 그 주요 도시들을 무차별 공습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아주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크라이나 발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을 받았다. 예, 이게 모스크바 거죠. 서쪽에 네. 있는 그 비즈니스 센터 쪽에 여기 뭐 100층이 넘는 그 빌딩도 있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개동이 그 공격을 받아서 좀 부서졌는데 뭐 인명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건물에는 러시아 정부 부처들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타스 통신 보도를 보니까 드론 그 비행 경로에서 가까웠던 그 모스크바 서남 쪽에 부누코프 국제공항도 어제 일시 폐쇄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는 푸틴이 어디 갈 때 이렇게 자주 이용하고 외국에서 오는 그 정상들도 이쪽 그 모스크바 방문할 때 자주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면 외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러시아 본토에 대한 그 장거리 드론 공격, 네. 이게 그 우크라이나 당국이 계획적으로 그 후방 교란 작전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 시민도 그렇고 뭐 전쟁 나지만 우리하고는 뭐 멀리서 있는 거다 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충격을 주려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도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그 장거리 드론 공격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했고요. 네. 러시아 쪽 반응은 당연히 비난을 좀 하겠죠. 네, 네. 뭐 테러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피해도 별로 없다 그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도 러시아가 이제 대반격하고 나서 지난달에만 병력 한 2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저께 이제 군 지휘부 회의를 했는데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그 뭐 독일 뭐 미국으로부터 최신 장비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그 뭐 엄청나게 많이 부쉈다 하면서 뭐 한 2,300여 대 손실됐을 거라고 이렇게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그 대반격이 뜻대로 안 되니까 러시아 본토에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에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그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 쪽 이야기도 나왔나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네. 우크라이나가 자꾸 이렇게 러시아 본토를 건드리면은 이게 이제 그야말로 전쟁이 더 확산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그 존 커비 전략조정소통관 이 사람이 이제 NSC 대변인이죠. CNN하고 회견한 게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방영이 됐습니다.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달 말 회견에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이제 아무래도 총전 얘기 나오고 뭐 평화회의 나오고 하니까 막판에 뭔가 좀 이렇게 서로 기싸움이 여러 방면에서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끝날 듯 한 희망이 계속해서 좀
보이나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더 격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격화되면서 걱정이 뭐 됩니다. 격화되는 것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우리 한국 전쟁도 그 휴전 직전에 막판에 네. 굉장히 그 휴전선 근처에서 치열했죠. 38선 네. 근처에서 그런 걸 자꾸 또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하면 경제가 당연히 좋을 리가 없는데 러시아 경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네요. 뉴욕 타임스가 이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전쟁이 1년 반 가량 됐죠. 그동안에 뭐 러시아 경제가 뭐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근근히 버틴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그 거품 경제 우려가 확산한다. 그러면서 뉴욕 타임스 분석은요. 그 서방이 뭐 아시다시피 제재를 뭐 세게 해왔는데 그래서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제 정부 지출을 확대해서 이걸로다가 이제 소비를 계속 이제 부추기면서 그렇게 해서 버텼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그 전쟁에 대한 그 러시아 그 국민들의 그 반감도 좀 이렇게 많이 누그러뜨렸는데 이제는 더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주도 지출이 너무 빠르고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 재정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러시아는 이제 에너지 수입이 큰데 뭐 이것도 이제 제재 때문에 그동안에 전 같지가 않지요. 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가 너무 빨리 경제에 돈을 쏟아부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그 군수품 생산 확대 재정을 투입을 많이 했고 저소득층한테도 뭐 연금이라든가 뭐 급여 같은 것도 늘려줘서 소비를 이렇게 부추겨 왔는데 그 바람에 지금 러시아의 모든 부분이 인플레가 지금 심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가 과열 조짐도 나타나고 그래서 지난달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겁니다. 당시 그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도 네. 상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다. 그래서 인플레가 좀 부추겨지고 금융 안정도 위협한다는 지적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덧붙여서 노동력도 부족하다. 아시다시피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전부 전선에 가 있으니까 생산 인력이 상당히 지금 달리는 상태죠. 베를린에 있는 그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연구원 이 사람은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 고문을 지낸 사람인데요. 뉴욕타임스에 내가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 거품이 어떻게 꺼질지를 내가 장담은 못하겠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이게 카드의 집처럼 무너질 거다. 카드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근근히 뭐 소비를 촉진하고 네.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것이 한계에 다다르고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라는 분석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어찌됐든 여러모로 전쟁이 빨리 끝나야 되겠습니다. 그럼요. 네. 전쟁 끝내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자, 다음 얘기를 해보면 이어서 지금 얘기했던 이 전쟁 또 AI, 인공지능, 기후위기 이 세 요소가 뭐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분석이 나와 있네요. 네, 세계 무역기구도 그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걸 블룸버그가 어제 전했는데요. 전쟁하고 인공지능, 그다음에 기후위기 이 세 가지 큰 요소가 글로벌 무역 판도를 모습을 크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게 한 32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뭐 4경 1000조 원 정도네요. 지금 블룸버그는 이제 전문가들을 이용해서요. 네. 이렇게 그 러시아 전쟁을 계기로 해서 특히 미중 간의 갈등도 있고 해서 공급망 이제 변화하니까 각국이 공급망을 어떻게든지 자기 나라에서 가까운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니어쇼어링 뭐 이런 쪽에 그런 이제 변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때문에 자동화 불안감이 커지니까 그 전 세계 노동자들이 특히 뭐 저임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면 이제 이 직업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도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 습득에 대한 어떤 초조감도 커졌다. 이것도 이제 세계 무역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기후 위기에 따른 그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 그러니까 이제 미리 대비하면서 그 전력 공급원에 대한 그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에 대한 그런 그 수요도 커진 것도 무역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게 이미 좀 각국 정부가 반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뭐 정부들이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아직도 반영 안 됐는데 이미 전 세계 무역시장 상품 거래 서비스 패턴에는 이게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게 이제 세계 무역기구 진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더 느리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워낙 이 변화 추세가 빠르다는 빠르니까. 겁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가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중 무역전 때문에 미국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 수입이 한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93조 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래서 미국이 이제 그 부족분을 이제 멕시코, 캐나다 이제 인접국 이제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한테 이제 많이 메우고 그래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네. 이런 반사 이익을 노려서 어떤 그 생산 라인 유치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이 관련된 현상 중에 하나가 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인도 쪽으로 많이 그렇죠. 눈을 돌린다든가. 뭐 인도 얘기는 그 동안에 여러 번 네. 나왔죠. 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도가 이제 그거를 이제 넘어받는 그런 분위기고 그래서 이제 외국 기업인들도 인도를 뻔질나게 찾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그 교역 그 유럽 내 네. 교역 추이 변화도 완연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이탈리아 남부 지중해 항구가 그 브린디시라는 곳이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가 뭐 별로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지금 상당히 꺼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이 지역이 그 화물선 입출항이 상당히 늘어났다는 것도 눈에 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이 이 항구가 그렇게 설비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여기다가 돈을 들여서 지금 항구 설비를 확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로코 북서부 항구의 그 탕헤르 여기는 이제 관광지로 많이 알려졌는데 여기도 지금 이렇게 미중 기업들이 많이 몰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탕헤르가 지금 갑자기 또 활발해졌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계 무역 패턴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전쟁, AI, 기후위기. 기후위기. 네. 이 세 가지가 무역 풍경을 완전히 좀 바꿔놓고 있고 바꿀 가능성이 또 크다라는 얘기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지난해 유럽 우리 뭐 추워지면서도 그렇고 에너지에 대한 걱정 참 많이 했었잖아요. 전쟁발로 인해서 그 유럽이 이제는 니제르에서 발생한 쿠데타에 또 좀 걱정을 하고 있다고요. 그 서아프리카 쿠데타죠. 서아프리카 쪽에서는 쿠데타가 가끔 나죠. 근데 지금 이번 그 니제르 쿠데타는 특히 유럽이 굉장히 전전긍긍한다는 겁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 러시아 때문에 그 아주 그 에너지 위기를 더 톡톡히 겪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쿠데타가 아직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나비 효과, 그러니까 나비 날개가 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니제르가 우라늄 주요 공급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유럽연합이 지금 원자재 공급망 전전긍긍하는데 또 다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가 지금 전한 걸 보면은 그 프랑스는 이제 원전에 지금 한 70% 이상 전력을 의존하면서 우라늄도 니제르에서 한 15% 이상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유럽연합도 지금 보니까 2021년 같은 경우는요, 그 니제르가 유럽연합이 가장 많이 우라늄을 수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카자흐, 러시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제르가 이렇게 쿠데타로다가 흔들리니까 지금 유럽연합이 긴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가장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건 우라늄 네, 이런 쪽이죠. 우라늄입니다. 우라늄하고. 그리고 이제 폴리티코 분석은요. 네. 유럽연합이 또 걱정하는 거는 지금 그동안에 11번 그 제재를 했죠. 그래서 제재할 때마다 뭐 계속 이제 경고했던 게 최근에 와서 특히 우라늄. 다이아몬드는 얼마 전에 제재를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뭐 구멍이 많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직까지 러시아 우라늄은 제재 대상이 아니거든요. 관련 그 부품하고요. 왜냐하면은 이 원전 부품이 되냐는 게 그 러시아에서 공급을 받지 않으면 유럽연합이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데 니제르까지 흔들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러시아 우라늄도 제재에 포함시키겠다고 그동안에 여러 번 유혹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좁혀진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유럽연합이 더 전전긍긍한다 겁니다. 지금 프랑스 쪽에서는요, 뭐 당장 영향 없다. 에너지 당국자도 그렇고 뭐 프랑스 원전 관계자도 뭐 지금 특별한 거 없다는데 표정은 좋지 않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니제르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대변인이 그저께 프랑스가 개입한다. 대통령을 축출시켰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하고 가까운데 그 뭐 군사 개입을 공모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프랑스 외교장관이 아니다. 전혀 그런 사실 아니다. 대통령 복귀시켜라 하는데 지금 뭐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제 자국민들을 지금 어제부터 철수시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니제르 사태가 빨리 가라앉아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지금 여전히 쿠데타가 지금 계속 되는 상황입니다. 유럽 쪽은 지금 뭐 우라늄 그런 어떤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니제르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군사 개입에 뭐 공모하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개입하고 주장하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다음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엔이 얘기를 한 건데 심해 광물 채굴 허용 내년 이후 결정하겠다. 그때까지 규정을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네.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심해 광물 채굴은 규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국 관할권 밖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해서 이제 국제 룰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엔 밑에 그 국제 해저 기구라는 게 있는 게 이게 이제 해양 규제 기관인데 지난달에 이제 무슨 이사회도 하고 총회도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심해 광물 채굴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만들자 하는데 이게 워낙 또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일단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어떤 구속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년 이후에 합시다 하는 정도입니다. 어쨌든지 그냥 이제 첫 단추는 꿰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아직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렇다고 국가들이 개발 안 하고 있질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전에 들었죠. 그 캐나다 개발사하고 태평양 섬나라 나우루라는 데서 2021년 7월에 이제 국제 해저 기구에 가이드라인을 좀 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개발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임시 방편으로 이른바 2년 룰이라는 게 발동이 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이제 심해 탐사권을 확보한 이제 이 국제 해저 기구 회원국이 채굴하겠습니다 하면은 2년 안에 기구가 이걸 검토를 해줘야 되는 그런 규정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2년 안에는 2년 안에 가타부타를 가타부타를 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신청한 게 지난달 9일에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난 거죠. 끝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른 데서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복잡해요. 네. 그런 상태니까 지금 이게 이제 아주 묘한 겁니다. 그럼 이거 빨리 왜 안 만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이사회하고 총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요. 개발을 허용하자 말자 찬반이 아주 첨예하게 부딪혔습니다. 네. 중국 같은 이런 데 이제 여기는 이제 배터리 생산 때문에 니켈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른바 망간 단계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캐는 게 심해에서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중국 네. 주장은. 왜냐하면은 지상에서 캐면은 환경 오염이 많이 되는데 심해는 훨씬 환경 오염도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대해서 반대하는 쪽은 이제 프랑스, 독일 같은 데는 그거는 그쪽 얘기고 바닷속에서 그걸 캐다 보면은 무슨 바닷속에 있는 어떤 서식지나 이런 게 환경이 네. 파괴되는데 그거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그게 쌓여서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바다는 전부 또 통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참 이 바닷속에 있는 깊은 지하에 있는 거 캐내겠다는 이런 것들 글쎄요. 이게 또 판도라의 상자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건드려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지금. 예. 들기도 하면서 워낙에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는 욕심이 나겠죠. 욕심이 나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기후 위기를 보면서 욕심을 좀 추스릴 필요가 있죠. 네. 다음 얘기를 좀 해봅니다. EU의 수장, 북한에서 중국 겨냥한 작심 발언을 했다. 어떤 얘기죠? 폰데어라이엔 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그동안에 상당히 좀 이렇게 좀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그저께 이제 필리핀을 방문했는데요. 그저께 필리핀 대통령하고 회담하고 나서 공동 회견하면서 아주 중국에 대해서 아주 그야말로 아주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불법적인 무력 사용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인도 태평양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그리고 유럽하고 인도 태평양 안보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 태평양 영내 긴장 교조를 우려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얘기를 안 했지만 중국을 직격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주 중국을 딱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요. 중국하고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마찰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제소를 해서 2016년에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 손을 들어줬거든요. 근데 중국이 당연히 무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필리핀을 지지한다. 그리고 또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해협의 중국 무역 시위가 필리핀하고 우리 영내
우리 그 영내 파트너국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죠. 이건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하고 필리핀이 그 FTA 협상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것도 네. 다시 하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필리핀이 니켈 90%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상기시키면서 네. 이것도 바뀔 수 있다. 아주 그냥 이것도 중국을 아주 노골적으로 건드렸습니다. 니켈의 90%를 중국에 수출하는 점 이것도 근데 바뀔 수 있다. 약간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 꼭 보내지 인질처럼. 말고 우리한테서 달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뭐 이게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필리핀 이게 미국도 그렇고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가지니까 유럽 연합도 노골적으로 이제 어떤 전략적으로 아태 지역에 더 진출하는 그런 의도를 드러내는 거라는 분석입니다. 네. 시진핑도 뭐 가만히 안 있었습니다. 지난달 17일인가요? 두테르테 전임 대통령. 이 사람은 중국하고 가까웠죠. 네. 만나서 지금 이제 필리핀 지금 이제 마르코스 정부는 이제 미국하고 가까우니까 견제하고 저는 필리핀이 또 어떤 그런 이런 그 전략적으로 좀 그 미국하고 중국이 충돌하는 그런 와중에 또 유럽 연합까지 미국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이 국제뉴스 매일매일 전해주시는 걸 따라가려면 그동안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매일매일 접하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고. 글쎄요, 뭐 이게 그런 것 뭐 같아요. 어떤 흐름이 네. 큰 흐름이 있죠. 그 흐름에서 그걸 잘 보고 가야죠. 그렇죠. 네. 다음 얘기해 볼게요. 아르헨티나 얘기인데 만기가 도래하는 IMF 차관을 이 보유 중인 달러를 축내지 않고 상환한다. 어떤 얘기죠? 이게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 아르헨티나가 IMF하고 그동안 이제 차관 협상을 해왔는데 IMF가 그동안에 뭐 굉장히 까다롭게 했습니다. 뭐 예전에 우리한테도 그랬죠. 그랬는데 지난주에 재협상이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75억 달러 정도를 이제 8월 이달 말하고 11월에 아르헨티나에 송금을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그 75억 달러 차관이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가 한 27억 달러를 먼저 갚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걸 갚는 조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걸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급하니까 중국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위안화 스와프 협정을 해준 게 있거든요. 스와프니까 이제 필요하면 갖다 쓰라는 그쵸.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르헨티나가 27억 달러를 어떻게 상환을 하기로 했냐면요. 이게 이제 당장 뭐 갚아야 되는 건데 중남미 개발은행이 10억 달러 단기 대출을 준 게 있고요. 그럼 이제 27억 달러 중에서 10억 달러니까 17억 달러가 네. B죠. 그거를 위안화 스와프를 이용해서 120억 위안 정도를 그거로다가 이제 대납하는 걸로. 위안화로. 예. 그러니까 이제 차관의 일부를 위안화로 상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달러는 쓰지 않고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달러는 쥐고 있고 말이죠. 굉장히 참 좀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그 아르헨티나 고위 당국자가 이제 현지 아르헨티나 매체에 중국도 우리하고 더 가까워졌으니까 지정학적으로 뭐 손해 본 게 없고 우리도 채무를 갚았으니까 이거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니냐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지 매체 보도를 보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아르헨티나에 군용기 판매라든가 항구건설, 그다음에 이제 5G 입찰 같은 거를 계속 이제 입지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스와프 사용 승인이 공짜겠느냐 이거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 중국에 뭐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르헨티나가 봐도 그 되겠어요. 네. 전임 정권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하고 가까웠죠.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또 중국이 또 위안화 통화 스와프를 통해서 이렇게 또 아르헨티나에 자기들의 어떤 그 다리를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리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저 2호 인류 두 번째로 태양계 밖에 성간 우주를 비행 중이다. 보이저 2호 얘기인데 이게 소식이 영영 끊길지도 모른다. 어떤 얘기죠? 근데 또 그 1977년에 네. 그 1호, 2호가 발사됐는데 2호가 먼저 발사되고 1호가 좀 늦게 발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1호가 훨씬 더 멀리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른 경로로 가고 이제 2호는 목성 가는데 조금 뭐 해서 좀 복잡한데요. 그래가지고 네. 좀 하고서 좀 보이죠. 1호는 지구로부터 240억 킬로미터 바깥에 있고 1호가요. 더 멀리 가 있고 2호는 190억 킬로미터 바깥에 네. 있는데 이제 2호가 지금 잘못하면 교신이 끊기게 됐습니다. 1호는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상 관제탑, 나사 관제탑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명령을 잘못 줘가지고 안테나가 2도 정도 살짝 틀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다시 돌려야 되는데 네.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못 돌리면 이제 끝장인데 다행히도 조금 오늘 새벽에 들어온 걸 보니까 아주 미미한 신호를 잡았다는 겁니다. 심장 박동 정도.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제 돌리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근데 끊길 수도 있고요. 아직도. 네. 참 대단합니다. 이게 지금 그 지상에서 명령을 주면은 보이저 2호에 가는데 18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데도. 멀죠? 이 감도 안 옵니다. 네? 감도 안 옵니다. 감이 안 오죠. 네, 네. 저는 인류 사상 처음으로 은하계를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성간우주로 이제 2개가 가고 있는데 한 녀석이 지금 연락이 잘못하면 이제 집하고 연락이 안 될 상황이 됐는데 조마조마하네요. 근데 조마조마한데 간신히 이제 약간 했거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은 10월 오는 10월에 자동 조종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그때 가서 어떻게 되는지 문데 일단 오늘 새벽 보면 약간의 희망은 생긴 것 같습니다. 참 그렇군요. 과학의 힘은 대단합니다. 이런 거를 좀 기후위기도 좀 잡고 그래야죠. 자꾸 싸움만 하려 그러니까. 맞아요. 좋은 쪽으로 좀 그럼요. 썼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여기까지 국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였습니다.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